인문학에 답이 있다. 전주 MBC 특집 프로그램 인문현답. 명사를 초청해서 우리 삶의 방향성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신현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선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문학을 계속 공부해왔고 전공하고 있는 신현선입니다. 제가 뭐 공부라는 게 그렇지만 뭐 시작과 함께 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살면서 이제 공부는 이제 평생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살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간직하고 계속 가져가야 할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하고도 공감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주제에 맞게 이제 진행해 가면서 같이 공유하고 좀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인문학으로 배우는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 갖기입니다. 사실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왜 우리가 힘들 때도 나를 잘 알아봐주는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또 그렇게 위안이 되거든요. 그 아나운서님 말씀이 순간지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랬나요? 그 말인즉슨 정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딱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게 아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큰 위안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 갖기 이 주제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그냥 지금 뭐 되게 어수선하게 허둥지둥 지금 살고는 있는데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지금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그 누구보다도 사람, 나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갈 때 삶의 이유를 물어보면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라는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라는 답들을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것에 선행하는 것, 그 앞에 있어야 할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라는 거는 바로 입력 키를 누르면 바로 출력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나다움을 챙기는 시간, 이게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보다 먼저 살다 간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문학가들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지, 그래서 그런 좋은 상대를 갖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는 알아보는 눈을 갖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가보면 좀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이 시간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 보시면 아시겠죠? 인문학으로 배우는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 갖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자, 눈을 갖는 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 아닐까요?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을 알아보는 눈 갖기. 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은 외형적으로 눈을 가리킨 외연적인 표면적인 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은 온갖 것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그리고 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그것들을 발현하는 창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나를 발현시키고 외부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창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눈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뭐가 필요할까? 이거는 지금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너무 각종 사람이 많잖아요. 그때 진짜 사람, 가짜 사람이 가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라는 말은 정말 참진,
참된 사람, 나에게 정말 진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의 삶을 더 다독여줄 수 있는, 나를 일으켜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말 많은 성각자들이 있죠. 이미 생을 먼저 살다 가신 분들, 너무나 많은 위대한 명사들이 계시는데 그들을 다 발자취를 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같이 가고 있는 가까운 그런 문학가들을 몇 분을 한번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상과 말과 그런 노래를 통해서 왔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좀 친근한 분이 누굴까 좀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보면 윤동주 시인이 나오는데요. 네. 아마 지금 이번에 이바라키 노리코라는 일본 시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 하면은 가장 첫 번째가 누구일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친근하기도 하고 불쑥 나오는 대답이 윤동주 시인 많이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뭐 우리 한국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본 안에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포문을 열어준 시인이 바로 이바라기 노리코인데요. 여성 시인인데 어떤 인연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일본 안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윤동주라는 시인을 이렇게 알리게 되고 함께하는, 향유하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시인이 있었지라고만 나와 관계없는 문학가로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절실한 간절한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가는 다 아시겠죠? 워낙 뭐 국내에서도 네. 인기가 많으니까요. 노벨 문학상에 매해년 이렇게 올라오는 후보자이기도 한데요. 또 무라카미 하루키와 더불어서 미야자와 겐지라는 일본 시인. 하루키는 소설가이고요. 미야자와 겐지는 이미 세상을 뜬 시인인데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시인이기도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3.11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그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주년 그런 기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큰 재난이 있고 나서 이제 방송과 함께 여러 이제 매체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내보낸 시가 바로 미야자와 겐지의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들으시면 이런 시인이, 이런 소설가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뭐 짤막하게나마 한번 보고 듣고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물음표를 가슴에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대해서 자세한 강연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저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독보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퀘스천 마크를 가슴에 담고 그 의무를 우리가 좀 번지게 키우게 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실까요? 자, 윤동주 시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누가 될지 지금 안 보이시는 그 라디오 청취자 분들께서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려지실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바라기 노리코 시인은 윤동주의 사진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랬나요? 네. 그래서 수필을 보면은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진을 보자마자 정말 독자들 매혹시키기에 충분한, 너무 잘생겼다는 말을 해요. 청신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에, 지적인 분위기에 티 한 점 없는 그 분위기에 매료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느껴지시나요?
보이지 않는 분들께서는 아마 머릿속으로 상기하고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시인의 원고예요. 육필 원고. 이게 여기 보시면 서시가 나와 있습니다. 서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시인 물으면 윤동주가 나오고 바로 나오는 시가 바로 이 서시죠.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이제 일본어로도 이렇게 번안이 되어서 일본인들이 많이 애송하는 네. 시로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서시 그래서 지금 이바라기 노리코 시인이 수필을 통해서도 이 서시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 시를 보면은 향기가 난다고 했어요.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고 이 서시를 보면 수선화 같은 향기가 난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실지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시나요? 수선화 같은 향기. 그러니까 시를 보고 향기를 느꼈어요. 여러분들 이 후각이라는 게 냄새를 맡는 것뿐만 아니라 좀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이기도 하죠. 나의 가장 근원적인 깊이 내재된 그 모든 생각과 사상과 기억들을 끌어올리게 하는 기폭제가 이제 그 냄새 맡는 후각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그런 향기를 맡았다는 건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내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해볼 만큼 그만큼 영향력 있는 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음과 순결을 그대로 동결해버린 듯한 청결함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보고 이바라기 시인은 20대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시, 젊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면 살수록 부끄러움의 정서가 많이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삶의 부침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희석이 되고 그러면서 부끄러움의 정서보다도 좀 담대함, 좀 속된 말로는 좀 뻔뻔함 이런 것들이 더 우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에서 이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정서를 우리가 한 번 더 좀 상기를 해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걸 한번 곱씹고 좀 내 안에 좀 간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자화상. 뭐 화가도 그렇고 뭐 음악가도 그렇고 시인도 그렇고 본인을 바라보는 행위는 계속되어 왔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거울을 보고 또 그리기도 하고 또 시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도 자화상을 통해서 본인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한 사나이가 여기 나오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 시에서 본인에게 느꼈던 그런 마음, 어떤 미움, 분노, 못마땅함, 불안,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과의 화해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워져 돌아가는데 다시 찾아와서 화해의 악수를 건네는 그런 윤동주 시인의 면모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제가 한번 낭독해보죠.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쿵 내려앉으면서 또 음. 감동의 전율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세요? 아마 참 겸손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네. 느낀 그런 정서도 그런 겸손. 지금 젊은 시절에 겸손을 느낀다는 거, 갖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 뿜뿜 요즘 그때 말로 그렇게 당차게 대차게 나아가는 그런 기운 정서를 계속 우리가 푸시를 받았었는데요.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말 진솔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암담하고 암울하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식민 일제 강점기 시대를 생각했을 때 이게 본인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런 결심을 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시절이지만 동주야 너 참 애썼다. 힘들지. 그래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잘 해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따독따독 또닥여주는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다짐들 무섭고 겁나고 지금 막막하기만 하지만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시에서 좀 담아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별이 쭉 나왔는데요. 별 하나의 추억과 하면은 연상되는 시가 있으시죠? 네. 윤동주 시인의 시 하면은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실 텐데요. 별 해는 밤. 이 시를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잘 들었습니다. 이 울림이 정말 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시의 울림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사람이 되게 절실히 와닿았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갑자기 이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목이 메이는 것 같은데요. 네. 뭉클함이 느껴지죠. 어머니. 어머니.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머릿속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움들이 한꺼번에 속사포처럼 막 터져 나오죠. 그리운 사람, 그리운 이들, 그리움이 묻은 그 대상들. 그러면서 크게 우리 거시적으로 우리가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무엇인가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런 것도 있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말은 바로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사람 이름.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중요했던 거죠. 이제 시인을 살게 하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바라기 노리코 시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바라기 노리코 사진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청신한, 윤동주를 굉장히
좋아하다 못해 굉장히 사모한 그러니까 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한눈에 반하고 사랑하고 윤동주를 통해서 한국과 한글과 그 한국에 관련된 윤동주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됐고 이거를 전파하는 그런 성각자의 역할을 했던 시인입니다. 유명한 시인인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바라키 노리코의 덕분으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윤동주의 시 4편과 함께 수필도 실려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윤동주를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향유할 수 있게 된 덕분이 이바라기 노리코의 그 사람 볼 줄 아는 눈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윤동주를 보고 윤동주 시인을 보고 그런 생각 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떠나간 발자취를 더듬지 않았더라면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윤동주 시인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우리나라 시인이 일본 교과서에 실린 일은 정말 최초였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항일 저항 시인의 시가 실렸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일본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 우리 대표시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예뻤을 때의 시인이라고 뭐 별칭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바라기 노리코가 이제 패전 1945년에 19살이었어요. 19살 한번 시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죠. 어린 10대에서 그쵸. 청춘에 한창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제 꽃이 머릿속에 피어나고 한창 생생할 그 시절인데 일본의 그 패전 전후 모습은 정말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엉망진창이라는 표현 그 단어가 이제 말해주듯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폐허의 일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만 했으며 뭐 희망이라는 그런 것도 건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이 시를 이렇게 보시면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주위에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공장에서 바다에서 이름도 없는 섬에서 그래서 난 그만 멋부릴 기회를 잃고 말았다. 쭉 시작해서 그래서 다짐했어. 되도록 오래오래 살자고. 나이 들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프랑스의 루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래서 스스로 삶의 의지를 다잡는 그런 시예요. 근데 이게 시가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요 시를 많이 번안을 해서 시인들이 썼죠. 공선옥 소설가도 내가 가장 예뻤을 때라고 제목도 짓고요. 그래서 문정희 시인도 내가 가장 예뻤을 때라는 시도 짓고 유형진 시인도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는 바나나 파이를 먹었다라는 그런 글도 짓고 그래서 많이 번안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 중에 내 감수성 정도는 자신의 감수성 정도는이라는 시가 있는데 정말 요즘은 더 팍팍하죠. 물기가 있으신가요? 요즘 그 아나운서님 마음을 가슴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물기요? 물기. 그거는 이제 물기를 머금고 안 머금고의 차이일 것 같은데 네. 네. 그러지 않고 싶은데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건조한 네. 상태, 바삭바삭 좀 부스러지는 상태. 그러니까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네. 좀 많이 건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지적을 합니다. 자신의 감수성 정도는 스스로 지켜 이 바보야 하고 그래서 본인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네. 나에게 물 주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라. 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나를 바라보라는 계속 성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대표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지 않고라는 시인데요. 일본이 굉장히 이제 우경화되고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이제 그런 시절을 살아가면서 시인은 일본 사회 내부의 모습을 직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누구를 믿고 기대할 수 있는지, 정말 기댈 만한 건 있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지 않고 이바라기 노리코
더 이상 기성 사상에는 기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기성 종교에는 기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기성 학문에는 기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그 어떤 권위에도 기대고 싶지 않다. 오래 살면서 마음속 깊이 배운 건 그 정도. 자신의 눈과 귀, 자신의 두 다리로만 서 있으면서 그 어떤 불편함이 있으랴. 기댄다면 그건 의자 등받이뿐. 네. 네. 좀 씁쓸하네요. 의자 등받이 기대지시나요? 심지어 지금 거기에도 못 기대고 있습니다. 정말 어중간한 지금 우리 현실의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댈 수 있다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사람이라면 좋을 텐데 기댈 수 있는 건 의자 등받이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옳음을 위해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바라기 노리코가 생전에 유서를 미리 썼거든요. 네. 요즘 뭐 웰다잉이니 뭐 이게 죽음에 대해서 아무튼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본인의 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죽음에 본인을 정리하는 아까 그 자화상의 시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서를 썼는데 또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읊어주시면 네.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시인의 유서는 어떨까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왠지 그래서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네. 미리 써놓은 거라서 요 한번 읽어주시면 읽어주시면 아마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는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일,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하게 됐습니다. 이 글은 생전에 써둔 것입니다. 제 의지로 장례식이나 연결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는 제가 살지 않으니 조위품이나 꽃 같은 것들을 보내지 말아주세요. 반송 못하는 무례를 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났구나 하고 한순간, 그저 한순간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교제는 보이지 않는 보석처럼 나의 가슴속을 채워서 빛을 발하고 제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별의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결해지네요. 와, 유서를 또 이렇게 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서. 그렇죠. 그게 네. 먼저 너도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고를 받으면 먼저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게 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조의금부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네. 일체 요거를 정리를 해서 그냥 단 한순간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 갔구나. 잠시 1초, 2초 잠시 잠깐만 생각해주면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겠다는 그 유언을 네. 쓰고 갔습니다. 좀 요즘에 좀 더 울림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자, 그 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 짧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작가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요즘 저는 하루키를 좀 스타일리스트라고 봤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너무 유명한 소설가라서 뭐 이렇게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보이시나요? 이게 안자이 미즈마루가 그린 무라카미 하루키 얼굴이에요. 사파. 굉장히 그렇군요. 하루키의 글의 특성과도 잘 맞아 떨어지는 그림이죠. 굉장히 듬성 짧고 그래서 근데 그 유쾌함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키 글과 잘 좀 인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찰떡궁합이죠. 그래서 하루키는 쓰기 위해 달린다. 그래서 하루키는 행운은 무료 입장권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그것뿐이지 그 행운을 잡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던히도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설파를 합니다. 그래서 행운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작가는 군살에 붙으면 끝장이야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달리기, 수영 등에서 매일 지금
전업 작가를 시작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달립니다. 아, 건강 관리도 굉장히 네, 열심히 철저히 하는군요. 이거를 해야만 글을 쓸 수 있고 진솔한 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작가로서. 자, 그래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소설가에게도 그 누구에도 하나의 명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더불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하루키를 통해서 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거 하루키는 예전에 이제 재즈바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DJ로서도 이렇게 활약을 했었는데요. 이 지금 제가 가져온 그것은 무라카미 라디오라고 해서 이제 뭐 에세이로도 나왔는데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 행복해, 나 좋아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요즘 다들 고난에 지쳐 있고 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루키에게도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 최대한 답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또 작가가 하루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다 믿었던 자신이 평범은커녕 아예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적인 그런 순간들을 계속 나열을 해놓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에 빠지곤 하는데 순간은 지나가도록 약속되어 있고 지나간 모든 것은 잊혀지게 마련이다. 어차피 잊혀질 모든 만사를 얹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며 사냐는 게 아니다. 어차피 잊혀질 테니 절망하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이 절망하지 말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루키는 계속 고민하고 그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키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하나의 컨텐츠가 됐어요. 뭐 하루키 소설을 읽으면 맥주가 마시고 싶어요. 재즈바에 가고 싶어요. 하루키가 갔던 그 여행지 나도 가고 싶어요. 그 요리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하루키와 공감하고 공유하고 닮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작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런 움직임을 일으켰을까 했을 때 하루키가 발신하는 그런 메시지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가적인 스타일 이거야말로 이제 작가적인 태도야말로 이제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삶의 자세, 그리고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런 눈이 아마 사람들 독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궁리하게 하는 하나의 여지를 남겨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하루키일까? 라는 점에서 저도 뭐 하루키는 뭐 굳이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너무 유명한 작가니까 근데 다른 말보다 또 무엇보다 딱 잘라 세상에 존재하는 딱 잘라 대답할 수 없는 숱한 문제에 하루키는 좀 관조하는 듯한 그래서 여기 여유를 체득하는 그런 체득하게 해주는 지점에 하루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막 바삐 허둥지둥 뭐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를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한 줌의 여유를 좀 갖게 해주는 관조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엉뚱하기도 하고 좀 어설프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빈 포즈 여유, 그 빈 틈에 하루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물음표를 품은 채 그리고 좀 모자라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채로 살아가는 것도 참 괜찮은 일이야.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듯한 그런 하루키의 음성이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안심을 주고 위로가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자,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소설은 쓰지 못한다. 마음의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살아가기에는 고달픈 나날들이지만 그때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36.5도 그 온기를 기억한다면 아마 그래도 삶의 그 이유,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질문을 해야 할까요? 뭐 계속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내 자신에게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자문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질문 투성인데 저도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물음표 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삶이라는 게 그 물음표를 찾아가는 여정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미야자와 겐지의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메니모 마케즈, 가제니모 마케즈, 일본 유명한 시인데 비에도 지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거예요. 그래서 미야자와 겐지는 아나운서님도 예전에 어릴 적에 은하철도 999 네. 아시죠? 네네. 그래서 보셨을 텐데 뭐 얼마 전에도 그 영화화 애니메이션으로 영화화 되기도 하고 또 동화책으로도 좀 많이 나오고 미야자와 겐지 오래 전에 세상 살다 간 동화 작가이자 시인인데요. 왜 다시 이렇게 회자돼서 지금 또 이렇게 읽혀지고 그리워하고 불려지는지 봤을 때 시인의 생각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예의, 배려, 그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보면 뭐 동화랑 뭐 시를 보면 진정한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몸 따위는 100번 불에 타도 괜찮아. 이게 뭐 등장인물의 말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을 거야. 모든 일을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내 행복,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찾아서 우리 함께 가자. 손잡고 함께 가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비에도 지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인데요. 미야자와 겐지. 제가 아래 보면은 모두에게 바보라 불려도 칭찬에도 미움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 요즘 뭐 노래 가사에도 그런 사람 어디 없나요? 이런 사람 없나요? 뭐 가사에도 그런 사람 찾는 그런 그 가사들이 나오는데 뭐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포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에도 여름의 더위도 지지 않는 쭉 나가서 이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를 보면 정말 고난 그 자체죠. 이 어려움 상황인데 거기에 매몰돼서 거기에 또 동조하고 이제 함께하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약자 편에 서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힘이 되어줄 거야 라는 그런 시인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예전에 뭐 FM 배철수 씨의 그런 신앙송도 라디오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 고난에도 우린 지지 말고 힘껏 살아가자. 하지만 나 혼자 내 행복과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 더불어 잘 살자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은 이렇게 시인들을 시인 뭐 문학가들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뭐 딱 떨어지게 이것은 이것이야라고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아마 마음에 뭔가 잔잔한 파문 뭐 울림 정도 이게 있었다면 참 다행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셨을지 저 혼자 막 너무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약간의 그 느낌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결국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개인 하나하나가 이 오늘 소개해 주신 문학인들 하나하나가 여태까지 존경받고 또 계속 우리가 기억하는 데에는 이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제 좋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나부터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잘 들은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할 만큼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야, 행복을 위해 성공을 할 거야, 좋은 사람 될 거야, 뭐 해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어떤 모양새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다듬어 줘야겠죠. 다독다독하면서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뭐 이게 흔한 말로 맑고 밝고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상대를 찾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학가들도 그렇고 이전에 살다간 이제 성각자들이 이제 그런 지혜를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발자취를 더듬는 게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한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 창으로서 기능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짤막하게 강의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 중요한 구구절절 그런 사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지금 나를 돌아보고 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 번 더 좀 생각하고 반추하는 시간, 그러면서 정말 진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문연답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는 광고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청취자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개팅을 하고 모임을 가져도 뭔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외모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진짜 배우자는 있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네, 이게 사실 그쵸. 첫 만남에서. 그러니까요. 네. 제가 딱 떨어지는 답을 어떻게 할지 순간 많이 좀 당황이 됐습니다.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요. 요즘 시절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 주신 것 같습니다. 배우자 선택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외모를 뭐 안 본다고 해서 근데 또 조건을 안 보는 것도 아닐 텐데 외모도 중요하고 또 조건 뭐도 중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 다 붙을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이혼율이 높아요. 네. 저 아는 지인도 뭐 특히 코로나 시절 이 시국에 코로나와 또 명절까지 이제 맞물리면은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바빠진다고 합니다. 그 이혼 상담 이게 하는 제 아는 그래요? 지인이 너무 근데 그 연령이 또 차가 없대요. 젊은 사람부터 해서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에 돌아온 사람부터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결혼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일 건데요.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배우자를 못 만났으니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좀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배우자를 언제 어떻게 그 행운의 타이밍, 행복의 타이밍을 맞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배우자를 보는 순간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질문 들으니까 갑자기 그 작년인가요? 좀 이효리 씨가 아이유 씨와 같이 그 민박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네네. 했던 대사가 갑자기 순간 떠올랐어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이효리 씨, 그러니까 아이유 씨가 계속 그 이효리 씨에게 질문을 해요. 반려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요즘 반려의 의미가 많잖아요. 네. 뭐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나와 함께하는 반려의 의미를 많이 추구하고 함께한다는 것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특히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찾았느냐.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배우자도 그렇고 그 이효리 씨 질문을 했을 때 이효리 씨 답이 막 두리번거릴 때는 안 보이더래요. 두리번거릴 때는 없었고 나 자신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좀 괜찮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찾아오더라. 네. 오늘 그래서, 주제와도 잘 맞는 말인 그러면서 것 같네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힘들고 정말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도 이렇게 바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순간 거기서 한번 쉼표를 끊고 나를 돌아본 거죠. 그래서 네. 나 자신을 정말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찾아오더라. 그래서 네. 그 순간 책도 많이 보고 여행도 다니고 경험도 많이 쌓아서 어떤 게 정말 좋은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를 알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네. 아직 뭐
그 소개팅을 하고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딱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본인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네, 말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그에 맞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데요.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으면 되나요? 질문을 저도 이제 곰곰이 지금 되새겨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그에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 기준이라는 거 참 딱히 제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서 기준 내려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그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도 했지만 그 마음이랑 의식 사이에 간극을 채워 나가는 게 바로 글 소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마음의 간극을 채워 나가는 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삶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만 책만큼 그 영향을 끼치는 게 없다라고 이게 이제 법정 스님이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책의 중요성. 한 권의 책이 때로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이해지는 정말 나태해지고 나약해진 내 마음을 내 일상을 깨우쳐주고 불끈 힘나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그런 책은 정말 우주의 입김으로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그런 힘을 실었어요. 좋은 책에. 그래서 그런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즐거울 때처럼 그런 시간 밖에서 온전히 즐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책의 위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좋은 친구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 제가 예전에 좀 경험담 여기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그분이 잘 살고 계시는지 지금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시절에도 저도 좀 힘든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그 계절은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이었고 제가 마트에 빵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빵을 좋아해서 빵순이라고 하는데 마트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빵 시식 코너. 저도 거기를 성금성금 갔습니다. 그래서 막 간 나온 빵을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너무 그 냄새와 그 빵을 보자마자 마음이 앞서서 손을 내딛는 순간 가위에 제 손을 잘리고 말았습니다. 정말요? 깊이 들어갔어요. 가위 날이. 근데 그게 또 이제 한여름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살이 좀 안 좋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순간 너무 피가 막 너무 많이 나니까 정말 당황을 했죠. 네. 그래서 그분도 많이 당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근데 사연인즉슨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트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하는 말을 얼른 보상 이게 받고 치료를 제대로 받고 이럴 때 이렇게 잘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다들 저한테 바보라는 말을 해서 왜 손해를 보느냐. 네,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 근데 네. 저는 그 순간 그분이 남편분께서 갑자기 퇴직을 당하시고 모든 게 갑자기 힘들어져서 갑자기 마트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런 또 손님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의 마음이 저 오버랩 되면서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오랜 시간 정말 한 달, 2달 가까이를 받았던 네. 것 같아요. 이 봉합되기까지가. 근데 세월이 흘러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반가운 문자를 받았어요. 네. 고은님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정말 잘 지내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서 지리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건데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뭐 전혀 하지 않은 근데 마음으로는 너무 고맙고 반갑고 좋은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 이게 바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둘이 통한 거죠. 네. 그러니까 힘듦을 그러니까 저도 내색하지 않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거를 우리는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갔을 때 나중에 이제 세월은 그거를 희석을 시켜서 잘 융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무던히
잘 살고 계시냐는 그런 안부 반가운 문자,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기를 기원한다는 서로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기운 인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좀 힘이 되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랬을 저도 것 지금도 같네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산자락에서 평안하시기를. 네. 교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아니요. 예를 들어주셨고요. 아, 농담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얼마 전 친구를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인데요. 처음에는 인사도 잘하고 살가워서 저도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가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믿었던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사회에 나오니 사람을 믿는다는 것도 어렵고 진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진짜 내 편은 있는 걸까요? 정말 좀 모두가 좀 겪어봄직한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이거는 지금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만 성인이 돼서도 그렇고 나이 드신 이제 고령의 또 이런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한 것 같아요. 네. 나랑 정말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배신까지 하는 경우. 그러면 정말 산산조각이 나죠. 내 그 정신 상태, 멘탈이 붕괴가 되면서 정말 세상 살기 싫은 정말 완전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 믿는 거 정말 힘들고 정말 진짜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 인간이라는 거를 보면요,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그 사이라는 게 있죠. 그 틈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네.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틈 간극으로 인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죠.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보면은 인간 관계, 그런 마음 다스림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들 마음이 힘들고 제대로 된 사람, 내가 믿고 좀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찾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한테 정말 절실한 간절한 좀 필요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 생각하면 좀 아프긴 한데요. 저희 그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 때 제가 좀 친구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좀 뭐 지금 일본에서는 뭐 이지메라는 말, 뭐 왕따라는 그 속어도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뭐 이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연령 불문하고 이게 많이 만연화되어 있잖아요. 성인이 돼서 그걸 겪으면 더 크죠, 문제가. 근데 저 어린 시절에 생각해보니까 그건 언어 폭력이었던 것 같은데, 한 친구에게 그 반 친구들이 좀 귀여운 별명일 수도 있는데 그 언어 폭력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거를 뭐 돼지 땡땡 뭐를 비롯해서 좀 동물에 비하를 하면서 좀 비하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그걸 비롯해서 원래 말이 앞서면 행동까지도 좀 물리적으로 가격이 되죠. 아무튼 그렇게 시절을 지났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한 20년 지났나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놀리고 험담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유일하게 안 한 사람. 근데 그게 저랑 교수님. 동조를 안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제가 불끈해서 이렇게 정의감 있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동조를 안 했을 뿐인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런 전화를 20년 만에 받으신 거의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한참 있다가 그냥 그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대. 그 친구는 전학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잘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처로 남아 있는 거에서 네. 단 한 명 동조하지 않았던. 근데 저는 너무 미안한 게 그때 왜 그거를 더 나서지 못했을까. 예,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 그거는 정말 치유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크고 네. 좀 그런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에 동조하고 이러기보다는 정말 나의 마음과 말을 한번 살피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게 이게 유익한 건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인문현답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로 인문학으로 배우는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 갖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결국은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부터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현선 교수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5일 동안 인문현답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고 또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성찰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